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안소연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암보험의 가성비 높은 보험을 제가 한번 플랜을 짜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암보험 준비하고 계시죠. 하지만 가성비 높은 암보험은 지금 바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인 3명 중 1명은 평생 살면서 암에 한 번쯤은 걸린다고 하죠. 암에 걸렸을 때 특히나 가정이 있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큰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보험 가입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암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로 보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수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보험은 없었습니다. 제일 많이 사망하는 거죠. 바로 암입니다. 암을 모든 보장을 하나로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인데요. 이 플랜은 여성의 경우 70세까지 무려 10,000원대로 1억 원, 최대 5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플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죠. 여성의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고요. 남성의 경우는 5명 중에 2명이 암이라고 합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 첫 번째, 암은 우연히 생기는 질병이다. 5%는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암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6%는 뭘까요? 66%는요, 무작위입니다. 무작위로 어떠한 이유도 없이 내 몸에서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66%의 확률이니까요. 내가 일대 암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암을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암은 빨리 발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 두 번째,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상소견이 보인다고 큰 병원 가보세요 하는 말 들었을 때 40대 분들은요, 무려 23%가 넘는 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50대 분들 23%. 위로 갈수록 확률은 적지만 늦게 간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암이 무서운 이유, 바로 30대 분들도 19.8%가 암의 진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은 20대, 30대부터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암은요, 세 번째 무서운 이유는 암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성의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바로 유방암이죠. 그리고 요즘 가파르게 진단을 받는 게 바로 전립선 암입니다. 암은 이제 치료 다 받고 끝이다. 5년 지나서 땅땅땅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바로 암이죠. 특히나 가장 많이 걸리는,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유방암의 경우는요, 뼈로 전이가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전립선의 경우도 60%가 넘는 확률로 뼈에 전이가 되는데요. 암이 뼈에 전이가 되면 왜 무서운 걸까요? 내 몸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뼈죠. 하지만 뼈에 암이 생긴다면 골밀도가 문제가 생겨서
자주 넘어지거나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아니고 갑자기 상해로 인해서 골절이 된다면, 장기간 누워 있는다면, 그렇다면 몸이 아파서 암도 우울한 얘기인데 장기간 입원해 있는다면 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겠네요. 암이 무서운 이유 네 번째, 암은 돈이 많이 듭니다. 암 치료 평균 비용이요, 6,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200만 원이면 다 충분할까요? 무려 요즘은요, 10명 중에 7명은 5년 이상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존율이 뜻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암 치료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재발률 또한 높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걸릴 수 있다면 어떤 점이 고민되시나요? 바로 암 치료비입니다. 암 치료비. 치료비만으로 충분할까요? 암에 걸리면은요, 우선 암 치료비와 암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암 치료비는요, 직접 치료비는 한 40%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60%는 뭘까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 때 숙식비나 아니면 혼자서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 동반해서 치료하다 보면 그 이외에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을 못 할 테니까, 그래서 더 이런 치료 비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려 84.5%가 암 진단 이후에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 실직률은요, 47%고요. 1년까지는 어떻게 됐던지 버텼는데 치료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37.5%는 1년 이후에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환자 중에 무려 84.5%가 실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난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활비, 실직을 한다면 어떻게 내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시겠어요? 방법은 단 하나, 미리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나의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암보험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통계를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많이 준비합니다. 5천만 원대예요. 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정작 암에 가까워 올수록 준비하는 금액이 적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3,200만 원으로 준비할까요? 부족하겠죠. 일단 아까 제가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6,200만 원 정도가 평균 암 치료비입니다. 하지만 암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암보험을 준비하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보험을 준비하셨나요? 의사의 진단만으로 보장되는 암 진단금, 혹시나 내가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비, 그리고 치료를 위한 암, 항암, 약물, 방사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암 진단비. 하지만 요즘의 의료 환경은 어떤가요? 너무나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요. 정말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게 바로 암이죠. 빨리 발견하고 돈만 충분하다면 고칠 수 있는 게 바로 암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은 옛날 보험이라서 요즘의 의료 환경에 맞는 가성비 좋은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복잡하고 너무나 많죠. 이런 보장, 표적 항암 치료, 중립자선 암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 양성자 방사선 치료, 세기 조절, 뭐가 길고 복잡합니다. 이런 보장,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갖고 있으신가요? 예전의 암보험은 일찍 준비했기 때문에 만기가 80세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어머니가 준비하셨기 때문에 2천만 원, 3천만 원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빨리 발견하고 보장만 그러니까 빨리 수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치료가 완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암인데요. 오늘의 플랜 내용에서는요, 이 복잡한 이 치료비를요, 단 한 개의 보장으로서 이 모든 보장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 평생 살면서 걸릴 수 있는 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병과 비교해 봤을 때 암이 특히나 무서운 이유는요.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완치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나 요즘은 뭐 표적 항암 치료다 중입자 치료다 뭐다 해서 암 치료법이 발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또 자연스럽게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렇게 돈은 많이 드는데 경제 활동이 이전보다 또 활발하지가 않은 데다가 치료를 받는 동안 생활비까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보장을 하면 좋을지,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암보험은요. 진단금, 수술비, 항암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보험은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원법가에서 영수증 주죠. 그러면 급여, 비급여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주는 그 이외에 내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 그리고 전액 보내 비급여 급여 비급여는 아시죠? 급여는 일단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공단에서 보장을 안 해주는 비급여는 일단은 비싼 약이나 치료 효과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장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내가 영수증을 딱 봤을 때요. 공단에서 보장하는 거 이외에 나머지 보장이 1,000만 원만 넘는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보장되고요. 만약 5,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보장이 됩니다. 이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부터 1억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발병한 이후에 5년 동안 매년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5억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좀 이해가 좀 어렵죠. 이 보장의 범위는요. 급여나 비급여, 내가 원바람 기준이 아니에요. 원바람도 되고요. 전이암도 되고요. 모든 암에 대해서 가능한 겁니다. 급여, 비급여 구분 없고요. 또 전이암, 재발암, 처음 생긴 암이나 두 번째 생긴 암이나 다시 생긴 암이나 옮겨 붙은 암이나 모든 암에 대해서 구분 없이 모두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암이 걸리면 어떤 치료를 하나요? 약물을 쓰거나 아니면 방사선을 쐬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치료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치료만 하신다면 1,000만 원 이상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900만 원이면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요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죠. 그리고 비싼 양성자나 세기 조절, 중립자선 치료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훌쩍 넘죠. 치료비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껏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인데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라면 가능한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인데요. 여기서 더 포인트는요. 치료만 해도 가능하고 1,000만 원만 넘으면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오늘 내가 준비하고 내일 암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단점은요. 1,000만 원 1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실손보험이 오름에 따라서 실손을 준비하느니 차라리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실손은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암 같은 경우는요. 내가 살면서 한 번쯤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인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아마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준비 안 하셔도 암보험은 다들 한 가지씩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1,000만 원만 유지하고 있다면 오늘 준비하고 내일부터 보장되는 게 바로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70세까지 1억 원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 보험료인데요. 최저 보험료는 10,000원입니다. 20대, 30대, 40대 여성의 경우는요. 70세까지 10,000원대입니다. 왜 여성들이 쌀까요? 오래 사는데도 이 10,000원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오늘 플랜 내용인데요. 남성분은 좀 비쌉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정말 암이 걸리면 시집하면 이런 보험이 없어서는 생활하기가 힘들 텐데요.
이렇게 10,000원대로 70세까지 준비하는 암 치료비 어떠신가요? 하지만 나는 암이 안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암은 나중에 50대 이후에 준비해야지, 이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는 예전 기록입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84세가 아니죠. 90.7세입니다. 남성의 경우는요, 77세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83.6세입니다. 평균 수명이요. 그러면 이때도 38%, 여성의 경우는 32%가 암의 진단을 받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는요, 오래 살기 때문에 암의 발견율이 더 많겠죠. 예전에 우리가 30년대, 40년대는요, 갑자기 죽어도 그 원인이 암인 걸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일찍 사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오래 살기 때문에 정말 한 번쯤은 암이 왔다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좋은 치료비만 있다면 암은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기준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자궁하고 위반 관련해서요, 1년 치료비가 4,800만 원, 약 1억 9,200만 원이네요. 이런 치료비만 있다면 암은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런 중립자 방사선, 현재 우리나라에 한 곳만 있죠. 지금 전화해도 대기수가 이미 3개월, 6개월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전립선언만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실행할 거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이런 좋은 치료비, 가격이 높죠. 내가 방법이 있는데, 완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준비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한데요. 그래서인가요? 빈부격차가 암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요, 없는 분들에 비해서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돈 없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암에 있어서 치료 빨리 받을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방법은요, 70세까지 준비할 수 있는 1억 보장입니다. 1억,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치료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실손은 실손대로 받고 건강보험료 이외에 내 치료비를 제출했을 때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보장되고요. 혹시나 5년 안에 재발률이 높은 건 아시죠? 재발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최대 5억까지 보장될 수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70세예요. 70세에도 10,000원대, 30,000원대. 1억 보장하려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단금 같은 경우는요, 몇십만 원입니다. 수술비만 하더라도, 항암만 하더라도 몇만 원대죠. 하지만 어떠한 치료 방법의 구분이 없이 처음 걸린 암이나 다시 걸린 암이나 전이된 암이나 수술을 하건 간에 항암을 하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 방법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한 가지면은 모든 암 보장을 다 보험할 수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암을 A부터 Z까지 한 번에 보장하는 플랜에 대해서 후반부를 좀 살펴봤는데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장 가능하고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등 특정 암 치료 모두 구분 없이 지급이 되는 플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금액적인 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70대에도 남자는 3만 원대, 여자는 10,000원대라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플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도움 말씀 주신 안수연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안수현 전문가와 K탑 자산관리의 김혜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혜정입니다. 네, 2부에서는 김혜정 전문가와 함께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에 대해 알아보며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민의식의 변화와 꾸준한 캠페인이 좀 효과를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든가를 이동할 때 자차나 대중교통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죠.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은 여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교통사고의 종류가 이전보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가벼운 접촉사고나 보행자 사고가 좀 전부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공유 킥보드, 자전거 운전도 많이 늘어나면서 사고의 종류가 좀 다양해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현 주소를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교통사고, 뭐 지인들 포함해서 친척이나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거나 이런 사고를 많이 볼 텐데요. 아주 흔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이런 상해 정도도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이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법칙을 법을 잘 안전규칙을 잘 지키는 방법도 있지만 워낙에 요새는 사고가 되게 황당한 사고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전하시는 분의 방어 운전도 좀 숙달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보시면요. 전국 전체의 교통사고 건수를 연도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앞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망자 수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최저로 기록이 나와서 정말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망자 수 외에 그 사고가 일어난 건수나 부상 당한 그 수는 아직까지도 줄지 않고 비슷한 수치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교통사고에 대비했을 때 좀 멀게 대비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평균 하루에 차 만 대당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인구 10만 명당 그리고 5.6명이 사망한다고 하는데 이 교통사고는 정말 누구나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망자 수가 좀 줄어든 것은 반가울 만한 일이긴 하지만요. 우리 인류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한 사고는 없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2020년이죠.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이 된 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벌써 5년 차인데도 여전히 뭐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들 아직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민식이법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2019년도 충남 아산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김민식 군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미처 그 운전하신 분이 발견하지 못하고 크게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 좀 법률을 좀 강화를 시켜서 이런 사고를 좀 줄이자라는 취지로 민식이법이 2020년도 3월 25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에 강화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30km 미만으로 속도를 줄여서 운행을 해야 되고요. 뭐 횡단보도에 있는 거는 일단 신호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상관없이 정차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 이런 걸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를 좀 줄이자라는 취지로 법을 좀 강화를 하긴 했는데요. 이 민식이법 자체가 이제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식이법 놀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뭐 공놀이를 한다거나 일부러 공놀이를 한다거나 뭐 도로에 정말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뭐 뉴스에도 보고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법을 좀 악용해서 운전자분을 좀 놀래키는 그런 행위인데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말이 되게 많아요. 이 민식이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만들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민식이법 자체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취지가 어린이 보호 구역의 사고를 줄이자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상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가 10,000건 이상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도 아직 숫자 통계적으로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분명히 개정된 법인데 수치가 좀 유의미하게 좀 줄어드는 효과는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좀 개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요. 뭐 따릉이 같은 자전거나 아니면 공유 킥보드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와 관련된 사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뉴스를 보더라도 보도블럭에 좀 무단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킥보드에서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던데 좀 추가적으로 어떤 사고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런 교통사고는 정말 유형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황당한 그런 사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사진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주차를 해놓은 트럭이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뒤에서 자전거를 이제 타고 오시는 분이 이 트럭을 뭐 미처 발견을 못하고 그 비키려고 이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키려고 했다가 왼쪽에 이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버스랑 이제 충돌을 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트럭 기사도 주변을 주시 못한 그런 실수도 있긴 하지만 이 자전거 운행하신 분도 이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었어요. 차도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두 분 다 가실이 있긴 했지만 일단 제일 억울한 거는 그 자리에서 좀 돌아가신 그 자전거 운행하셨던 분인데 정말 그 사고를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고를 보게 되면은 누구 잘못인가 되게 누구 가실이 크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구 잘못이 또 큰지 그리고 가실에 대한 비율도 좀 개정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뒤에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이런 사고 사실은 문 열다가 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이 그림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 문콕 사고 많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트럭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했던 차량에서 내릴 때는 저희가 반대쪽 손으로 문을 열어서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후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뒤에 혹시라도 차량이 오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나 사람이 지나가지 않나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요. 뭐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 몸체가 작아서 미처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좀 발생하는 사고들이 좀 빈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실 비율을 따지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좀 뭐 다양한 황당한 사고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또 어떤 사고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사진을 좀 보실 텐데요. 지금 오르막길에서 이제 승용차가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내리막길이죠. 버스 운전 기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좌회전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이 버스를 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면 충돌을 하는 그런 사고였는데 제가 이거는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동영상으로 이걸 봤었거든요. 정말 제가 승용차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봤더니 버스가 정말 3초 만에 갑자기 반짝하고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엔 정말 피하지 못하는 사고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누가 잘못이 클까요, 앵커님? 아찔하네요. 네. 뭐 말씀을 듣기만 해도 좀 저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가해차의 잘잘못 여부를 이거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저도 좀 그쵸,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걸 보고 누구 잘못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외길이거든요.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되지 않는 게 맞긴 한데 이 그 판결 결과를 봤더니 이 내려오는 차가 좀 비교적으로 이 시야가 넓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게 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승용차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켜서 정차를 한 다음에 버스가 내려간 후에 운행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결과는 이 올라가는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고도 좀 참고를 하셔서 안전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 또 한 군데인 경우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 잘못을 또 그 잘잘못을 가리기가 굉장히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실 비율을 좀 안 따져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 이 과실 비율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기존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거나 추가를 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고마다 이 과실이 명백한 경우도 있는데 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몇 대 몇 과실 이렇게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고 저희가 보험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고일 경우에 상대방 차량이 혹시라도 고급 승용차다 이러면 수리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출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치료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고 나서 내 차 부서진 거 그리고 내 몸이 아파서 병원 간 거 이것도 정말 억울한데 이거 상대방의 그런 비용도 처리를 해줘야 되니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금강원에서 나중에 보시고 나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지금 앞서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추월하는 차량 사고예요. 예전에는 저런 사고일 경우에는 몇 대 몇 하고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뒷차가 추월하다가 이렇게 사고 난 거는 뒷차 잘못으로 100%로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으로 이제 추월하는 차량이 과실이 제일 이제 100%가 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유턴할 때도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유턴하는 차량과 반대편에서 온 그 우회전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비율을 규정짓지는 않았지만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턴한 차량의 잘못은 20%고 우회전한 차량은 이 유턴한 차량의 신호가 우선시기 때문에 잘 주시하고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방법을 해서 20% 과실로 개정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도 좀 볼 텐데요.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상대방 지금 화면을 잘 보이지 않는데 직전 그 1차로에서 지금 직진을 해야 되는 차선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또 갑자기 끼어들어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운전하고 가는 경우에 이 A 차량이 제 차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사고를 예상하지 못하다가 사고가 나서 되게 황당한 경우였는데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방 오른쪽에 있는 차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100% 과실이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20% 과실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선에 있는 그 차량은 과실이 없고요. 오른쪽 지금 갑자기 끼어든 그 차량이 100%로 과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 사고도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전거 우선 전용 도로에는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차량이 100% 과실로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개정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개정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회전 교차로의 사고예요. 회전 중인 차량과 그리고 진입해야 되는 차량일 경우에
회전하는 차량은 과실이 20%이고 들어오려고 하는 차량이 80%. 예전에는 없었던 규정이 이렇게 명백하게 과실 비율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낙하물 사고, 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제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었는데, 예전에는 앞에 있는 앞차의 과실도 있지만 뒤에 있는 차량도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런 취지로 40대 60 이렇게 과실을, 뒷차에도 40% 정도를 과실을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낙하물, 이 떨어진 그 운반물을 잘 재정비하지 않고 실었던 그 A 앞에 있는 차량의 과실이 100%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개정 후에는 앞차 트럭의 경우에 과실이 100%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개정된 과실 비율들 쭉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규정이 없었던 부분은 좀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전에 가해 차량의 과실의 비율을 좀 더 강하게 높이는 그런 변화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죠. 또 바로 과태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과태료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인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과태료를 부과를 강화한 그런 이유는 그런 사고가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 우회전하는 차량, 거기 보시면은 5m 교차로, 모퉁이의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법률이었는데 이게 이제 4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횡단보도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주정차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4만 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점 주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단어가 좀 생겼어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여기서는 무조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과태료 부과를 좀 강화를 시켰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모퉁이에서도 4m 이내에는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인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차량이 이렇게 주정차가 돼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에는 또 과태료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주시를 하시면 좋겠고, 소화전 근처에도 주정차가 안 됩니다. 혹시라도 불이 나거나 하는 그런 긴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화전 근처나,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도 10m 그 전방에는 주정차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과태료 부과를 잘 정리를 하셔서 이런 법칙금을 잘 물지 않도록 그걸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과태료를 물기도 하지만 이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도 견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유의를 하시고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나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등 주정차를 했을 때 과태료 혹은 견인까지 가능한 부분들, 이런 점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 과실 비율이나 과태료까지 좀 살펴봤는데, 이제는 보험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고 타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강제 가입이 되지만,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 아니니까 이걸 꼭 가입해야 되나 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왜 꼭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운전자 보험 얘기하면 입이 좀 아플 정도로 요새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런 교통사고의 위험률도 높아질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이 민식이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자동차 보험에서는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손해비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하고 조금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동차 보험 아까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제적 차를 운행하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이 보험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가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신체적인 손해나 아니면 차량 손해에 대한 수리 비용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처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좀 법으로 강화를 해서 자동차 보험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에 상대방의 수리 비용 아니면 신체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병원비 비용에 대해서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담보를 보장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민식이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났다. 내가 중대가실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형사적 이런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인 합의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담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이런 개인적으로 내가 준비하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자동차 보험과 필수적으로 같이 준비를 하셔야지만 나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상대방도 다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자동차 보험은 좀 상대를 위한 것,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은 운전자 보험. 특히 형사 책임 같은 게 발생했을 때에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그 과실이 엄중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무조건 보상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식이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 이후부터는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그런 스쿨존의 사고일 경우에는 이런 중대가실일 경우에 워낙에 벌금이나 이런 행정적인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신호 위반을 했다. 어린이 보호구에서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무조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운전자 보장에서 보험을 보장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구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횡단보도에 걸쳐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도 다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버스 운전사가 운행을 하다가 차 문이 안 닫혔는데 출발하는 경우에 갑자기 그 승객이 넘어져서 사고를 나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는 그런 사고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12대 중대 가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운전자 보험을 개인적으로 들어야지만 이런 변호사 소송 비용이라든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합의금이라든지 벌금을 다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화면에 있는 12대 중대 가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내가 든든하게 보장하려면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플랜을 짜면 좋을지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운전자 보험은 실질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합의금이라든지 벌금 이런 비용들을 담보를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나이별에 따라서 보험료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10만 원 미만대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상당의 비용으로 운전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운전자 보험의 비용 담보 말고요. 내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은 나도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상해 보장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린 거는 운전자 비용 담보 플러스 상해로 인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했을 경우 그리고 통원비 이런 경우를 같이 설계를 해드린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40세의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원대고요. 여자인 경우는 2만 5천 원이고요. 50세, 60세는 3만 원대 비슷한 선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은요. 여자분은 2만 8천 원, 2만 9천 원. 이렇게 가성비 좋게 3만 원 미만대로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할 수 있고 나를 위한 신체적인 상해 보장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저렴하지만 상해 보험도 같이 추가로 하셔서 나를 보호하고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현명한 보험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2부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 살펴봤습니다. 보험의 정석과 현명하게 대비하셔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볼게요. 가족력 중에 암이 있어서 보험을 최대로 가입해 두었는데 만일에 대비하여 보험을 더 가입한다면 어떤 걸 가입하면 더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가족력으로 암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을 한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답변해 주시죠. 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암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보통 준비하는 암 보험은 진단금, 이런 식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만약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암 통원이 바로 그겁니다. 암 통원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따라서 1년에 몇 회 보장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횟수에 제한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꼼꼼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암은 내 몸에 후유장애를 남깁니다. 어떠한 일정 부분에 장기가 없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그리고 또 몸에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일단은 암이 많이 충분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암통원 질병 후유장애 준비하시고요. 암보험이 거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암 특정 치료비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암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반복적으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통원 관련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K탑 자산관리 안수영 김혜정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보험의 정석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